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안국선 기자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동안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주식시장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했었죠. 여름 이후로 이제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또 연준이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차츰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이 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그리고 금융시장 오늘 또 세계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쉽게 설명해 주시는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지난주가 이제 8월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둔 네. 주간이었는데 많은 주식 투자자 분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예.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에 대해 주목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주 이제 엔비디아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좀 도야청청 주가 상승을 이제 이끌었다가 또 잭슨홀 미팅 이후 또 예상은 다분히 했지만 파월은 여전히 긴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뭐 꺾이는 건 아닌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공한 실적이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매출액이 50% 가이드 이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이걸 비트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환호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GPU에 대한 그 수요가 어쨌든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빅테크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챗 GPT처럼 무언가 핫한 게 생겨나면은 이걸 우리 사업에 연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곤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 GPU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의 늘어나는 속도만큼 못 따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을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사이드에서 이런 우려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EPS 사이드에서 보여준 건 보면 저도 진짜 가공할 정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그거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역류에 맞서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7개, 매그니피센트 7, 요쪽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게 올해 상반기 흐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금리에 맞서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잭슨홀에서는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였죠. 첫 번째는 이제 그 2%라는 물가 목표를 바꾸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2%라는 물가 목표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루기에 딱 좋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요거 변경해 줄 거라는 뉘앙스라도 보여주면 이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립금리를 터치해 주는 거 아니야?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시그널을 줄 것인지 이게 70년대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변화된 세상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리해보면 요번에는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가 잭슨홀에서의 주제가 됐고 그 주제로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세 번째는 중립금리 요걸 어떻게 터치해 줄 것인가? 요게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렸던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매파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초반에는 언론 보도가 약간은 비둘기파적일 거야. 이제 이런 분위기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매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갑자기 덜 매다. 이게 덜 매라는 게 뭐냐면 예상보다 덜 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해석이 따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능동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비둘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파월 의장이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해와는 달리 조금 길게 얘기할 거라고. 왜냐하면 작년도 2022년도 잭슨홀에서 딱 8분 연설하면서 사람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매파적인 코멘트만 던졌는데 작년도와 달리 길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세게는 안 하겠네? 이제 이 생각을 딱 하게 만든 거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비둘기파적인 걸 하나씩 끼워주면서 계속 이걸 희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비둘기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맨 끝에 이제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지금의 이 상태를 이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keep at it이라고 해요. 그게 작년에도 똑같이 끝날 때 keep at it이라고 했거든요.
이 키베잇이라는 게 뭐냐면 볼커 자서전의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실은 볼커 모멘트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휘청였던 건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뭐야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파월 회장이 그렇게 이제 잭슨홀 연설문을 만드는데 이 연설문을 그냥 막 워드쳐가지고 자 이걸로 할게요 이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계속 수정할 거잖아요.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바라본다는 걸, 이 뭐는 유튜버들도 바라본다는 걸 당연히 알 텐데, 한국에서도 바라본다는 걸 당연히 알 텐데,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신경 썼겠죠. 그런 데서 맨 끝에 끝나는 걸 갖다가 지난해 말하고 똑같이 맞췄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은근히 매파적인 뉘앙스를 갖다가 비춰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던진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딱 끝난 다음에 조금 상승해 있었던 주가가 하면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띄고 주식시장은 내려앉고 이제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2-3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볼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면서 이제 덜 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엔 이게 덜 매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매파적인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덜 매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2년 국채금리하고 10년 국채금리가 갈렸거든요. 2년 금리는 뛰었는데 10년 금리는 내려왔어요. 이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금리를 중앙은행이 세게 올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너네가 그렇게 오버해봤자 결국엔 실물 경제를 깨뜨리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금리를 내리겠네. 금리를 올리는 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더 올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되게 유치한 만화 같은 거 보면 맞을수록 힘이 세지는 애들 있잖아요. 왜 상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금리 인상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더 세지는 몬스터처럼 왜냐면 내릴 게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침체가 나타나면 그건 더욱더 금리를 갖다 많이 내리게 되니까 이런 기대를 반영하니까 10년 금리는 멍하니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고 2년짜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롱듀레이션을 바라보는 건데 PER이 높다는 거는 멀리 있는 걸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기대를. 근데 멀리 있는 기대를 보면 10년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면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주처럼 롱듀레이션을 가진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고 2년 금리는 상승, 10년 금리는 보합. 이렇게 해서 장을 마감을 해요. 그럼 정리. 결국에는 중앙은행 스탠스에 대해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매파적인 해석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둔화로는 결국엔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 요게 잭슨홀 연설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 연준의 너무 매파적인 태도는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연준도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뭔가 만들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이제 팀장께서 출연해 주실 적에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뭐 연내 한 번, 뭐 두 번, 뭐 추가 인상 가능성도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잭슨홀 이후에 제가 패드워치 뭐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 인하 경로를 내년 이제 초 5월 이전에서 내년 6월 이후로 확실하게 좀 밀어버리는 그리고 내년 6월에도 확실하게 금리를 내린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확률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이제 금리 경로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의 금리 흐름이 또 주식과 채권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가면서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요. 올해 4월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온 면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시장에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걸 기대를 갖게 되니까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자산 시장이 소비를 자극을 하고 자극받은 소비가 경기를 탄탄하게 버티게 만드니까 물가가 안 내려오게 되죠.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시장에서는 그리고 연준에서는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잠깐 좀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내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연준 내 이제 매파는 결국에는 긴축을 선호하는 거니까 추가 금리 인상을 논하고 있고요. 연준 내 비둘기파는 아니다. 충분히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잠깐 보시면 지금 연준 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이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오라는 금리는 높은 거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죠. 최근 20년간은 진짜 높은 그렇죠. 높은 거죠.
그럼 높네? 근데 이제 높다는 게 진짜 어떤 경우에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중립금리라는 건데, 잠깐 생각을 해보죠. 중립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이 중립금리에 오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아주 아름다운 금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 중립금리라면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겠죠. 그럼 물가를 우리는 잡아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금리보다 높은 금리, 그래서 이거를 제약적인 금리라고 해요. 리스트릭티브라고 해가지고 제약적인 금리로, 높은 금리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가 어쩌면 제약적인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파월의 연설에서도 잘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근데 다만 이 중립금리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금리가 아니라서 이게 생각보다 강한 추세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예요. 그리고 물가도 쉽게 안 내려와요. 그럼 지금 5.25에서 5.5라는 금리가 긴축적인 건가요? 그게 아닐 수 있죠. 긴축적이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는 내려오고 실업률은 올라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매파들이 이거는 긴축적인 게 아니다.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훨씬 옛날보다 탄탄해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올려야 그래야 얘네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파 주장. 비둘기파 주장 들어보시면 맞다. 다 맞는데 우리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자. 와 진정. 금리 인상을 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냐? 아니죠.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잖아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 8월인데 작년 8월로 돌아가면 그때 금리가 1.5였다. 그때 자이언트 스텝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 효과가 1년은 지나야 나타나지 않겠냐.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된다. 오버하지 말고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보고 내가 봤을 땐 거의 많이 올린 만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움직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예요. 이 둘이 팽팽하게 만나는데 이 둘이 합의점을 찾은 게 그럼 천천히 올리자라고 해서 6월 쉬고 7월에 올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올린다면 9월 쉬고 11월에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9월에는 쉬고 11월에 올린다고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번 잭슨홀에서 뭘 넘긴 거냐면 9월달 FOMC로 바톤을 제대로 넘긴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잭슨홀 연설 직전에 누가 나오셨냐면 언론에 블라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블라드. 와, 이분 은퇴하신 다음에 또 하필이면 절묘한 타이밍에 이 양반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리 6%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 FOMC에서의 포인트가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지를 한번 봐라. 이 얘기를 해요.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준이 바라봤을 때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이, 지금의 성장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의 성장이 좋아질 것 같다고 비둘기파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비둘기파가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좋아지는 게 괜찮대, 앞으로도. 그 얘기를 비둘기파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매파가 물어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기다리자면서 괜찮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둘기파도 금리 올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논할 수가 있겠죠. 9월이 아니라 11월에. 그래서 이제 블라드도 얘기하는 게 성장률 전망치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번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올려놔도 만약에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도 미국 경제가 추가로 가속이 된다면 그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6%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딱 볼 게 뭐냐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 매나 비둘기나 금리 인하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거 있죠. 내년 정도 어느 시점에 되면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인하할까 말까를 논의하고 있고 지금의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금리 인하 언제 하자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사실상 뒤로 쭉 밀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냐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 감안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로 쭉 밀리게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내년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올해 6월이라고 했다가 올해 9월이라고 했다가 12월, 3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밀린 거거든요.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내년 이후 뭔가 선반영해서 네. 주가는 올라놨는데 네네. 이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님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6월이면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럼 내년에 하반기로 또 기대가 바뀌게 되면 그것보다도 조금 지금 시장의 기대가 연준하고 수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수렴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그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기대가 지금 보니까 4.4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연준에서 지난 6월 달에 점도표에서 내년 말에 어디까지 기대치를 냈냐면 4.6이라고 냈어요. 원래 4.6 찍었을 때 에이 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붙었잖아요.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늦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과 연준의 이 괴리가 언제까지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좁혀질지 한번 좀 예의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팀장님께서 또 이제 최근에 또 포스팅 꾸준히 올려주고 계셔서 제가 네. 또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오늘날의 이제 고금리 그리고 높아진 물가 상황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어떻게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좀 적합할까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요. 원자재 같은 자산이라든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온다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바뀌면서 펼쳐지게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인 줄 알았더니 저물가 저금리였다가 갑자기 고물가 저금리, 저물가 고금리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제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팬데믹 직후에는 저성장 저물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신 나오니까 고성장 저물가라고 했어요. 그러다 물가 뛰어 올라가니까 고성장 고물가라고 했고 작년에 성장만 주저앉고 물가가 높으니까 저성장 고물가라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장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물가는 빠르게 내려오니까 와 이거 골디락스다 고성장 저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계속 갈까 아니면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란하게 바뀌어 나갈까? 예전에는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물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가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고성장 고물가라는 말, 고성장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개의 국면이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가 팽팽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면이 바뀔 때마다 각각의 유리한 자산으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그걸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면 털리거든요. 그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개를 깔아놓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쏠림을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쏠림이라는 건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리로 쫙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털려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굉장히 잦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갖다가 다양한 자산을 깔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고성장 고물가 이 네 개의 총 정리하면 이제 2x2로 이제 2 곱하기 2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경우수가 나뉘게 되는데 이 뭐 이전에 그 책에서 쓰셨다시피 네 가지 이제 매크로 환경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별로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좀 깔아두고 이제 순환매 국면에 털리지 말고 잘 대비하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미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사실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최근 이제 헝다, 에버그란데에 이어서 또 최근에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이죠. 이 회사까지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이 중국발 부동산 그리고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이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관련해서는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SOE보다는 POE거든요. 이제 SOE는 스테이트의 약자잖아요. S가 국가. POE는 프라이빗이니까요. 민영 건설 업체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3, 4선 도시에 굉장히 건설을 많이 했었던 이제 컨트리 가든 이제 이런 쪽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볼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헝다 사태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비슷한 진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헝다 사태 때 이게 제2의 리먼이냐 중국판 리먼이냐 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국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은행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민영 기업들이잖아요. 국영은행으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은 높진 않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상당합니다. 외환 보유액 자체도 3조 달러가 넘게 상당한데 그 외환 보유액이 2016년 이후에 바뀌질 않고 있어요. 왜 바뀌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 2016년 이후에도 중국으로 무역 흑자가 엄청났는데 해외로 1대1로 투자 때문에 나간 것도 있지만 이게 외환 보유고에 쌓이지 않고 시중 은행들로 국영은행들 쪽으로 뿌려졌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방어할 때 시중은행들이 환율 방어해주고 있거든요. 국영은행들이. 예, 시중은행이 환율 반영을 할 수 있는. 예. 예. 보통 한국은 외환 당국이 직접 그렇죠. 나서는 그렇게 하진 사이즈죠.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영은행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러면 사실상 외환 보유고에 여력이 있으면 98년도에도 우리나라 외환 위기 닥칠 때도요. 중국도 외환 위기 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 중국 4대 은행의 부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털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중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왔었던 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나가 있던 것들과 이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대출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끊임없이 자본이 유입이 되잖아요. 자본이 유입이 되니까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성장은 만들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본을 더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멈추게 되고 부동산 디벨롭이 더 일어나질 않는다면 그럼 결국에 이거는 자본 투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본 투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성장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영향을 주게 될까?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대중 수출이 엄청났는데 대중 수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중국 모멘텀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무역 흑자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럼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환율 어떻게 될까요? 환율 일단은 좀 더 옛날보다 레벨이 좀 더 올라와 있겠죠. 구조적으로 환율이 좀 1200대, 1100대에서 뭐 1300, 140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저는 그러니까 뭐 레벨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환율의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해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과 그 고성장에 의존한 수출을 해왔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아름다웠던 금융 상황, 경제 상황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투자에다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중국에 겪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이제 부동산 위기를 보다 보면 사실 한국이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경제 위기, 금융 위기들이 생각나는데 사실 오건영 팀장님께서 최근에 이 위기의 역사, 깨알 같은 또 이제 외환 위기부터 오늘날 인플레이션 시대까지 경제 위기의 생성과 소멸 주제로 4가지 위기의 원인과 그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걸 읽으면서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한국 경제사는 빠삭하게 좀 쉽게 요약이 된다 뭐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이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1990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알고 보면 1995년에 발생했던 일본의 고베 대지진부터 나비 효과로 발생했다. 이런 해석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고베 대지진이 한국의 외환위기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라기보다는 그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거대한 지진 같은 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언제가 그랬냐면 08년도에 보면 스촨성 대지진이라고 기억나세요? 2008년도 5월 달에 진짜 비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촨성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스촨성 지진이 터졌는데 스촨성이 되게 돼지 산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돼지 산지에서 돼지의 공급이 안 되잖아요. 돈육의 공급이. 중국 사람들의 주식이 돈육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강해진 만큼 금리를 더 인상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오버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잉 긴축. 이게 결국엔 중국 경제를 갖다가 위축을 시켜버리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위축됐는데 중국 경제까지 위축이 되니까 G2가 한꺼번에 주저앉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금융위기의 시발점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좀 스촨성 대지진이라든지
또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한번 잠깐 기억해 보면 후쿠시마를 휩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 피해가 생겼으면은 일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워낙에 제로금리였다 보니까 수많은 자금을 갖다 해외에 투자해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면 미리 보험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달러를 받고 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슈퍼엔고를 보여요. 95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엔화 환율이었는데 그때 엔화 환율이 73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2011년도, 12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슈퍼엔고를 보였잖아요. 일본이 수출이 어려워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내수도 초토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G7에서 너무 일방적인 엔화 강세는 이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외환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이제 2017년, 2012년도에 등장하거든요. 그때부터 엔화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73엔에서 이제 밀어 올리는데 그게 지금의 150엔을 본 거죠. 예, 그렇게까지 엔화를 갖다 약세로 이제 전환시켰는데 그런 형태의 지진들 같은 큰 사건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고베 대지진으로 가보면 그게 95년도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2011년도 엔화가 최저였는데 그 전이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엔화가 85년 9월부터 계속해서 95년까지 계속해서 엔화 환율이 내려왔어요. 계속 강세였어요. 10년간. 그럼 엔화가 더 강세로 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계속 가네? 이랬는데 한 80엔 가까이 이제 내려왔거든요. 달러당 80엔 가까이. 야 그래도 가나? 이랬는데 그때 이제 고베 대지진이 터져요. 그래서 지진이 터지니까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자금이 돌아오게 되니까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베 대지진이 딱 터지니까 엔화가 움푹 들어가면서 엔화 강세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수출은 당연히 슈퍼엔고로 어렵고 내수도 지금 고베 대지진 때문에 또 초토화돼 있고 버블도 붕괴돼 있고 그럼 너무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일본이 G7에 부탁을 해가지고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가 95년 4월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역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달러당 80엔 수준이었던 엔화가 빠르게 되돌려지면서 98년도에는 150엔까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월에 엔화가 150엔 갔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98년 이후에 엔화가 제일 약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98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엔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강세를 보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약세로 전환됐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죠. 10년간 엔화가 강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도 이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의 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엔화는 앞으로도 강세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출 경쟁력 나오는 거죠. 상대편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기자님하고 저 동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가 있어요. 경쟁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좀 쓰러져 있어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거의 독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사 잘 되는데 장사합시다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된 나머지 저희 충정로까지 줄을 서요. 사람들이 다. 충정로까지.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분점 내야죠. 그래서 분점을 냅니다. 분점 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빚을 내야죠. 빚을 내려는데 빚을 내야지 당연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빌리면 8%, 미국에서 빌리면 3%래요. 미국에서 빌려야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3%인데 달러 빚이래요. 조금 찝찝한데? 그래도 뭐 그냥 일단 3%니까 빌린 거죠. 그걸 종검사를 통해 빌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유리할 거라는 그 전망을 갖고서 투자를 늘렸잖아요. 빚내서. 외채가 늘어나 있죠. 근데 갑자기 엔화가 약세로 돌았잖아요. 그럼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빚 부담이 커져 있죠. 그럼 이 빚을 갖다 간신히 연장하는데 외국계 은행들이 어떨까요? 아니, 야, 너네 불안한데? 그러면 갚어. 근데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연장을 해주더라도 짧게 연장해 주겠죠. 그러면 이 외채의 단기화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붙이면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거죠. 단기 외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만기가 와요. 진짜 허덕허덕 하거든요. 만기 연장하는 것도. 근데 갑자기 97년도 3월부터 태국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7월에 태국이 푹 쓰러져요. 8월에 인도네시아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동아시아가 통째로 흔들린대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97년도 10월에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그럼 이제 저희가 외국계 은행인데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은행이에요. 돈 빌려준. 근데 지금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픽픽픽 쓰러져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 아니다. 돈 빼자. 그렇죠. 그게 이제 자본 유출이죠, 마지막.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 유출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을 달러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나가려고 하는 달러만큼 채우질 못하죠. 그럼 달러를 지급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외환위기죠. 예. 그래서 97년도 외환위기를 돌이켜보면은 이제 일본 고베 대지진이 모든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 추세적으로 만들어졌던 엔화의 강세, 거기에 사실 고베 대지진이 쐐기골을 박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7대 0 하나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 번 더 눌러주니까 엔화는 계속해서 강세로 갈 거라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해졌던 그런 기억을 소구해냈던 거겠죠. 네. 아, 또 대지진과 엔화의 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좀 네.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도 되게 네. 한번 흥미롭지만 되게 알아갑니다. 네. 요즘 뭐 엔화 투자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이 지진도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 시나리오의 변수로서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은데, 오늘의 이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매크로 환경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최대한 분산하고 특정 자산에 너무 몰빵, 네. 올인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 뭐 미국 증시는 마그니피서트 7이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빅테크 주식만 너무 강세를 보였고, 한국도 2000지 배터리 주식들이 너무 강세를 하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을 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인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쏠림 현상이 또 이 경제 위기와 만나면 언제나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곤 했었는데, 이런 뭔가 쏠림 현상과 이게 대표적이었던 이 닷컴 버블, 이 이후의 교훈이 뭔가 이제 오늘날 2023년에 이 시장에도 뭐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닷컴 버블도 사실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은 또 지금하고 비슷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97년도부터 이머징 시장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중국, 일본까지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유럽 경제도 독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그럼 전 세계에 좋은 국가가 없는데 유일하게 미국이 좋았어요. 클린턴 행정부 거의 끝자락이었는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가지고 미국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는 인터넷을 만들면서 들어온 거죠. 이거 엄청난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 이코노미라고 했어요. 신경제, 새로운 경제라고. 옛날에 본 적이 없는. 이게 앞으로의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그럼 이 신경제라는 테마가 힘을 받고 다른 데 갈 돈이 없는 돈이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성장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실적도 안 나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그게 닷컴이라고 붙으면 뛰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7개라는 기업에 뜨는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7개 기업이 모두 다 지금 실체도 있고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캐시의 보유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쪽에 있는 내면의 퀄리티를 보면은 분명히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쏠림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어요. 자, 쏠렸죠. 근데 쏠린 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쏠려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99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금리를 올리려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99년도 말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세상이 망한다고. Y2K가 있었어요. Y2K가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대요. 특히 은행들 송금. 왜냐면 날짜 체계가 뒤집어지게 되면 송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간 게 1년 후에 들어가는 것처럼 체계가 엇그러지고 이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대혼란으로 금융 시스템 위기를 부를 수 있대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그건 그거고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스템 위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한다? 이건 위험하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는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동결해요. 금리 인상을 못하고. 이게 되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최근에도 보면 금리 인상 동결하잖아요. 한 번 쉬었다 가잖아요. 속도 조절하면서.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3월 달에 SVB 사태 있었죠. 6월 달에 부채 한도 문제 있었죠. 사실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빨리 갈 수가 없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시장이 느낀 건 뭐냐면, 야우, 새가슴.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뿜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3월 10일까지 나스닥 지수가 수직으로 상승을 해요. 그게 이제 닷컴 버블, 그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터졌던 닷컴 버블이 2000년도 3월 10일 날 5132? 그걸 고점으로 닷컴 버블 날싸게 깨졌거든요. 그 점으로 되돌린 게 언제였냐면 15년도 4월이에요. 15년이 무려 지나서. 15년에 영역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하고 동일하진 않다는 거죠. 그때는 돈을 벌지 못했던 기업들도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이제 참 과열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강했고 밸류에이션보다도 지금보다도 높았어요. 저는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엔 시장이 갖고 있는 안일함, 결국엔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은 영원히 오를 수 있어 라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은 어쩌면 물론 기업의 펀더멘탈이 다르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해 있지 않나. 그럼 이런 것들은요, 필연적으로 사람의 방심을 낳게 됩니다. 예. 그리고 쏠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경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날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약간 겹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최근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제 뭔가 막대하게 그동안 기존에 풀려왔던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또 그에 따른 뭔가 신용 팽창이 일어났고, 그 신용이 또 디레버리징 되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서브프라이징 모기지, 아니면 최근에 펑다 아니면 비구이 위안 같은 사태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벌어지게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교훈을 이제 2023년 하반기 이 시점에서 이 과거 금융위기 교훈을 토대로 뭔가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일까요? 금융위기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 불패 신화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실물 경제의 둔화가 찾아오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1%까지 낮췄단 말이죠.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니까 이 돈이 풀려 나온 거고, 이게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박살났으니까 못 가고.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 3,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었던 자산인데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떨어지지도 않았던 자산이 더 올라가니까 이 부동산을 갖다가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파생상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각각의 파생상품도 손실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빚을 짊어지고 이 파생상품을 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파생상품이 금리가 꽤 높거든요.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리먼 브러더스면 단기로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을 사요. 장기 파생상품을. 금리를 많이 주니까. 단기로 빌리면은 저거 어떻게 갚으려고. 단기로 빌린 걸 계속 연장 하면서 이걸 메우는 거죠. 그럼 왜 단기로 빌리는데? 단기가 금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싼 금리에 빌려가지고 몇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자산 가격이 깨지면. 일단 빌려서 샀는데 박살난 데다가 단기니까 바로 만기가 오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지금의 아름다운 시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안이함은요, 필연적으로 레버리지를 증가시킵니다. 빚을 늘려요. 빚을 늘린 상태에서 반대로 돌아보니까 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은행들이 굉장히 낮은 자본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무너졌던 케이스거든요. 금융위기가 우리한테 던져준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을 엄청나게 탄탄하게 유지하도록 자본 규제를 굉장히 크게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SVB 등이 파산했을 때도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는 데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큰 은행들로는 오히려 돈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금이. 옛날 같으면 은행 파산하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큰 은행들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튼실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요, 배운 게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자본 시스템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들을 상당 부분 제어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과도한 안이함,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채를 갖다가 늘릴 수가 있고, 이게 부메랑이 되면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와 닮아있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상황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한국 상황도 약간 뭐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최근에 사실 뭐 정부는 계속 가계부채에 대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우려를 표하는 반면에, 뭐 여전히 시장은 뭐 50년짜리 뭐 장기 모기지로 인한 이런 게 요즘 저희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한국 부동산 시장이 뭐 이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뭐 레버리지 측면에서 이게 과연 안전한 시장을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금리가 이제 내려올 거다라는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오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많이 내려올 텐데, 금리가 내려오면 자산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온 다음에 사야 될까, 내려오기 전에 사야 될까? 내려오기 전에 사야죠. 그래서 결국엔 금리가 내려올 거라면 지금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되게 자산 시장에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시장. 저는 이번에 한은 총재 코멘트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낀 건데,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 코멘트가 명확하게 그렇게 워딩이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과감한
이제 빚을 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떠나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져가게 되면은 한쪽에 과도하게 몰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과도한 빚을 낸 투자 이런 것은 그 후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미래가 펼쳐졌을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투자 사실 위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위기는 각자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고 똑같은 형태로 다가오는 위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위기가 계속 자본주의 경제에서 반복되는 건 항상 언제나 장기적인 낙관론에 사람들이 취했고 레버리지를 빠르게 일으킬 때 이제 그 어떠한 일련의 뭔가 계기에 의해서 이 사건 위기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종 앞으로도 무수히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원칙을 견지해 나가죠?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오르는 것만 사겠어요. 이런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쏠리지 않게. 저는 이게 원칙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어떤 놈은 오르는데 어떤 놈은 안 오르니까 이 안 오르는 애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던지고 오르는 놈으로 계속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칙이다, 분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제일 깨지기 쉬워져요. 특히 특정 자산으로 쏠려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려고 냇가에 가면 이 족대 하나 들고서 쫓아다니는데 제가 족대 들고 쫓아다니면 절대 못 잡거든요. 그냥 길목 잡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아요. 길목 잡고 어항 깔아놓으면은 한 3시간 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시간 있다 가보면 이만큼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4가지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다양한 자산을 깔아놓고 그 자산 쪽으로 매기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차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쪽으로 쌓아가는 전략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좀 가져가는 게 낫지 그게 아니라 난 오르는 걸 쫓아갈래요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쏠림에 대한 경계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쏠림을 피하고 분산 투자 미리 다양한 자산을 깔아두고 이제 매기가 돌고 기회가 올 때 차익 실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큰 위기를 이제 피해갈 수 있다. 아니면 큰 위기를 맞더라도 치명적인 이제 재기 불가능한 이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모건영 팀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경제 위기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는 함의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에도 경제 위기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다음에 위기를 자세한 준비를 어떤 게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또 연준이 또 필요한 이벤트 벌어질 때마다 또 추천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광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